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그 사람의 기억은 사계절 내내 내 가슴 속에 머문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직 이른 봄이라 그런지 빗방울은 유난히 차갑고 섬세하게 느껴졌다. 한옥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들려왔고 나는 늘 그렇듯 그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혼자 마시는 녹차 한 잔 그 속에서 나는 오랜 세월을 떠올렸다. 나는 이 집에 혼자 산지 오래되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점점 멀어졌다. 그렇게 남겨진 나는 낡은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화초에 물 주고 작은 일기장을 꺼내 두세 줄 적으며 그렇게 버텼다. 그러다 가끔 정말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리곤 한다. 고등학교 시절 봄볕 아래에서 함께 웃던 그 얼굴,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다. 혹시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저 순진한 약속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잊을 새 없었다. 어쩌면 그 말 하나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준 마지막 끈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약속이 내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온다. 행복하지 않다면 다시 만나자.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차십을 우려낸 물을 다시 드고 도자기 찻잔에 천천히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찻잔을 들고 다시 창가에 앉았다.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덜 외로운 건 아니었다. 이 집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한옥이었다. 도시 외곽 수원의 한 조용한 동네. 옛날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장을 하던 마당이 있었고 설날 아침이면 따뜻한 떡국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곳에 홀로 앉아 있다. 몇 해 전부터는 방 한 칸을 새놓기 시작했다. 말동무도 되고 생활비도 조금 보탤 겸 시작했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누군가가 문 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필요했다. 완전히 텅 빈 집은 마음까지 텅 비게 만들기 때문이다. 딸은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사업을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물론 나는 괜찮다고 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만 그건 반쯤은 거짓이었다. 밤이면 나는 이불 속에서 종종 그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 끝나고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던 얼굴같이 뛰던 운동장 함께 듣던 라디오.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고요함 속에서 자꾸만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한쪽 벽에 기대놓은 책장은 이미 몇 번이나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앨범 한 권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끔은 꺼내어 조심스럽게 넘기곤 했다. 빛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다.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어쩌면 내 마음 한켠의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과의 약속. 그건 어쩌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기댈 언덕이었는지도 모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오래된가요? 아마 70년대 초반쯤 노래였을 것이다. 너를 다시 만난다면 가사가 귀에 맴돌았다. 그 곡은 고등학교 시절 그 사람과 함께 처음 들었던 노래이기도 했다.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가며 듣고 가사를 종이에 베껴 적던 시절이었다. 창밖을 보니 봄비는 이제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당 끝쪽 김장과 항아리가 놓인 자리 근처에는 아직도 겨울 내내 시들지 않은 마른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오래되고도 정직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사계절을 묵묵히 견디는 그 항아리들처럼 나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주방에서는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지난 겨울 담갔던 김치를 꺼내 먹고 조금 남은 건 된장찌개에 넣어 끓여 먹곤 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이 집이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임을 알려주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이어도 김치의 발효는 멈추지 않았고 찬물이 식어도 다음 날 또 끓이면 되니까. 나는 찻잔을 다시 들고 조심스레 마셨다. 차는 어느새 미지근해졌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지켜온 시간들이 녹아 있었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흘렀고 그 아래로는 흐릿하게 마당의 돌계단과 작은 화분들이 보였다. 화분 속에는 지난 가을에 심은 파가 조금씩 다시 자라고 있었다. 작고 연한 초록빛 줄기가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생기를 품고 있었다. 그때 문득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아, 맞다. 오늘 새로 이사 온 세입자가 짐을 푸는 날이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냥 중년의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하고 오래전에 들었던 리듬 같았다. 심장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빗방울 너머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다. 고등학교 2학년 봄 그 시절에 나는 참 많이 웃고 있었다. 교복 치맛자락이 봄바람에 살랑이고 학교 앞 벚꽃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도시 외곽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공부는 그저 그랬지만 나는 글쓰기를 좋아했고 가끔 방송반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듣는 게 낙이었다. 그 사람 민수는 옆 학교에 다녔다. 학급 대항시 낭송대회에서 처음 마주쳤다. 나는 나태주의 시를, 그는 김춘수의 꽃을 읊었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 우연히 마주쳤던 그 골목에서 그는 내게 말했다. 내 목소리 되게 차분하네.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 그 말이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우리는 몇 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더했고 결국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스마트폰도 메시지도 없던 시절. 송글씨로 꾹꾹 눌러 쓴 마음들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살아있다. 한 번은 학교 끝나고 몰래 만나 시장 안 붕어빵 가게에서 따뜻한 빵을 나눠 먹었다. 그는 내 손에 묻은 팥을 살짝 닦아주며 웃었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떨림은 내가 살면서 처음 느껴본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여자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시집도 잘 가지. 하지만 나는 그 시절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특별한 데를 가지 않아도 그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시험이 끝난 어느 날 민수는 내게 기타를 들고 와 노래를 불러주었다. 낡은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던 배경음 없이 그의 목소리와 손끝만으로 전해지는 멜로디.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괜찮겠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렸다. 세상의 규칙도 어른들의 기대도 아무것도 이길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수는 서울로 전학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이사가게 된 것이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골목길을 걸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 애썼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땐 꼭 우리가 만든 약속을 지키자. 나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비밀처럼. 그가 서울로 전학을 가기 전날 나는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주말 오후 사람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간 늦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우리 둘만 아는 장소학교 근처 가을가 옆 벤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봄이었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하늘은 흐렸고 가을물은 조용히 흘렀다. 민수는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었다. 낡은 노란색 종이봉투. 그는 그것을 내게 건넸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색 털실이 감긴 조그만 뭉치와 반쯤 짜여진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내가 혼자 독학해서 뜨개질한 거야. 사실 완성하지는 못했어. 근데 이건 너한테 주고 싶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빨간 목도리는 어딘가 엉성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완성은 못했지만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이 목도리를 꼭 마저 떠줄게.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말로 표현 못할 뭉클함이 퍼졌다. 그날 이후 그 목도리는 내 서랍 속 깊은 곳에 보관되었다. 어른이 되어 서울로 올라갈 때도, 결혼해서 집을 옮길 때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 결혼 생활은 내게 많은 걸 앗아갔지만 그 목도리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매년 겨울이면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쳐보곤 했다. 손끝에 닿는 털실의 따스함, 엉성한 짜임새. 그 안에는 그 시절의 모든 떨림과 약속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빨간 목도리는 지금도 내 방 책장 맨 아래 서랍 속에 조용히 누워 있다. 누가 봐도 오래된 물건이겠지만 내게는 그것이 삶의 한 조각이자 잊지 못한 첫사랑의 증거였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학교를 다니며 편지를 주고받았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오히려 그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줬는지도 모른다. 그해 가을 나는 일찍 등교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점심시간에는 매점에서 단팥빵을 사 먹었다. 방과 후에는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는 친구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 창으로 보이던 나무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면 마치 금빛비처럼 쏟아졌다. 일상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떨림이 숨어 있었다. 민수에게서 편지가 도착하는 날이면 나는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다. 봉투에 적힌 그의 필체종이 특유의 잉크 냄새 문장을 따라가며 미소 짓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어느 날 민수의 편지 속에 이상한 한 줄이 들어 있었다. 요즘 아버지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려니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민수가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나는 그 편지 속 문장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마음속에 끼워졌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김밥을 싸서 학교에 가져갔다.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웃었고 체육 시간에는 배드민턴을 쳤다. 모든 게 평범했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될 줄은 몰랐다.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민수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나는 매일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마지막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이사해야 해. 마지막으로 너를 꼭 보고 싶어. 나는 그날 이후 매일 가방 안에 그가 떠준 빨간 목도리를 넣고 다녔다. 혹시라도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다시 꺼내 보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그 마지막 하루 이후로 멈췄고
그 일상은 이제 기억 속 먼 곳에 자리 잡았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는 이별의 징조가 분명히 숨어 있었다는 걸.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대학에 진학해 서울로 올라갔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바쁜 일상 속에서 민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가끔씩 혼자 있는 밤이면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졸업 후 나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고 26살이 되던 해에 결혼했다. 부모님이 정해준 맞선 자리에서 만난 사람.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반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고 나에게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함께 여행을 가고 작은 집을 장만하고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 매일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살았다. 내가 민수를 떠올릴 틈은 거의 없었다. 아니,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짧은 글귀와 전화번호, 그리고 익숙지 않은 여성의 이름.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메시지.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내가 와인 준비할게. 그 문장을 본 순간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점점 더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무렇지 않은 듯 아침밥을 차리며 묻지 못했다. 아니,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런 모른 척은 오래 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또 다른 흔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호텔 영수증 늦은 퇴근 외출 후 묻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아들 생일에 약속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은 그날이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나는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다른 여자가 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대답이었고 그 침묵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역할, 며느리라는 책임. 그 모든 껍질 속에 나는 없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조차도 외면해왔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처음엔 화가 났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대사들. 왜 나한테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정작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지쳤다. 슬프고 화나고 동시에 허무했다. 어느 밤엔 남편이 늦게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그 여자 사랑해?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걸.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아이들이 어리다면 몰라도 그땐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 이혼을 말 꺼내기까지 몇 달을 더 견뎌야 했다. 매일매일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고독. 그래,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주방 불을 켜고 앉아있던 날이 많았다. 찻주전자가 김을 내뿜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괜찮아. 나 이제 나로 살아볼래. 그 말을 속삭인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날 법원에서 나와 수원역까지 가는 길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은 제각기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그 속에서 멈춰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에선 아무런 알림도 없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낯설 정도로 고요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아침밥을 거르고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집 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갔다.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굳이 닦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식탁에는 항상 혼자 먹는 밥상이 놓였다. 국은 늘 식기 전에 먹지 못했고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다시 냉장고로 돌아갔다. TV를 틀어놓고도 보지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트로트를 듣다 말고 눈물이 흘렀다. 그 노래는 엄마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곡이었고 문득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동네 마트에 가도 필요한 것만 사고 금세 나왔고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하고 말하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바빴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바쁜 게 아니었다. 그저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다. 잠도 깊이 들지 못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주방 불을 켜고 앉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점점 잊어갔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남편이었던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세상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사람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방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나 자신조차도 놓아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눈은 자주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날마다 거셌고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다. 이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불 속에서 하루를 끝내는 날이 많아졌다. 일어나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 부르지 않았다. 아침이면 전기밥솥에 남은 찬밥을 데워 대충게 먹고 점심은 라면 하나로 때우고 저녁은 그냥 건너뛰는 날도 있었다. 무엇을 먹든 아무 맛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면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혹시 아이들이 아닐까? 혹시 누군가 나를 찾아줄까?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전화였고 그것마저도 몇 번 거절하고 나니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다. 밤에는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왔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아지면서 새벽의 정적이 오히려 익숙해졌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불 꺼진 부엌에서 식은 물컵을 손에 쥐고 있으면 나 자신이 투명한 유리잔처럼 느껴졌다. 비워져 있고 잡히지만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 가끔씩은 아무도 없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을 보며 의미 없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정말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에 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눈시울만 붉어지는 밤이 이어질 뿐이었다. 어느 날은 집 안거울 앞에 섰다가 놀란 적이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내 얼굴을 마주한 탓인지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피곤해 절어있는 눈, 주름진 입과 빛 바랜 눈동자.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살아있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거울을 자주 보지 않았다.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어쩌면 지금의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만으로도 벅찼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나 비슷했다. 해가 뜨기 전 눈을 뜬다. 알람도 없고 특별한 약속도 없지만 몸이 저절로 깨어난다. 그 시간에 깨어있는 건 습관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밥을 든다. 반찬은 어제 먹다 남은 김치 한 접시. 고요한 부엌에 조용히 퍼지는 된장국 냄새가 유일한 따뜻함이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이제 익숙하다. 하지만 익숙해졌다는 것이 편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마당에 화분에 물을 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 흙 위로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그 작은 생명이 어쩐지 나보다 더 단단해 보인다. 나는 물뿌리개를 들고 조용히 말한다. 잘 자랐네. 너는 참 씩씩하구나. 하루 일과는 거기서 거의 끝난다. TV를 켜놓지만 보지 않고 라디오를 틀어놓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소리가 없으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까봐 배경처럼 흘려보낼 뿐이다. 오후엔 뜨개질을 해보려다 금세 손을 놓고 책을 펼쳤다가 첫 장도 넘기지 못한 채 덮는다. 의욕이 없는 건 아닌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마음은 매번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저녁을 맞이한다. 해가 지고 나면 더 고요해진다. 가끔 옆집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내 마음 어딘가를 찌른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나의 빈자리를 본다. 이런 나날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반복됐다. 달력의 날짜는 계속 넘어가는데 내 시간은 멈춰 있는 듯했다. 매일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다. 그래도 나는 계속 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지었다. 그 반복 속에서 어쩌면 언젠가는 달라질 무언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아주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3월 초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아래층 방 하나를 다시 새놓기로 결심했다. 사람의 숨소리라도 있는 집이 더 낫겠다 싶었다. 입주 공고를 따로 낸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조용히 말만 꺼냈을 뿐인데 며칠 후 바로 전화가 왔다. 중년의 남성 목소리였다. 조용한 방을 찾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나는 대답했다. 네, 가능해요. 많이 조용한 집이에요. 그는 며칠 뒤에 이사 오겠다고 했다. 이름은 김민수. 익숙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 없지. 세상에 김민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사 당일 마당에 놓인 작은 책상과 정리를 마친 이불, 그리고 커다란 화분 하나가 들어왔다. 그 화분에는 허브가 심어져 있었고 은은한 향이 주변에 퍼졌다. 그 향이 어쩐지 낯이 갔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마당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의 눈도 내 눈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교복 위로 떨어지던 벚꽃잎처럼 그 봄날의 기억이 그대로 흩날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섰다. 그도 나도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먼저 웃은 쪽은 그였다.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여기 사는 분이 너였구나. 그리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숨결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민수야. 그 순간 낡은 시간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몇십 년 전 이별과 함께 묻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입술 위에 떠올랐다. 그건 설렘도 충격도 아닌 어쩌면 오랜 외로움이 만든 재회의 기적 같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색함이 많았다. 우리는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레 움직였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피했고 그는 저녁 늦게야 조용히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지만 마당이라는 공간은 너무 작았고 두 사람의 기억은 너무 컸다.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곧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의 장독대 옆에서 묵은 김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김장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작년 겨울에요. 그는 한참 김치 냄새를 맡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 냄새 이상하게 익숙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예전에도 우리 집 김치 좋아했잖아.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마당에서 마주쳤고 차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회사원으로 살았고 결혼 생활은 오래 이어졌지만 결국 외로움 뿐이었다고. 아이 둘은 다 출가했고 아내와는 몇 년 전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냈다고. 결국 이혼했고 조용한 곳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싶어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겪은 외로움이 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을 공유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마당이 생각보다 넓네요. 텃밭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엄마랑 김장 채소 키웠던 자리예요. 한동안 방치됐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다시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문을 노크하는 소리 같았다. 닫힌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 나는 오래 망설인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과 따뜻함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움트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마당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삽과 호미를 꺼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가 고구마 줄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의 어깨에 얹히고 흙먼지가 살짝 일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느껴졌다. 손에 익었네. 내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자 그는 웃으며 뒤를 돌아봤다. 서울 살면서도 주말마다 주말 농장 다녔거든. 괜찮아. 몸이 기억하더라고. 나는 말없이 장갑을 끼고 그 옆에 섰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당을 정리했다. 잡초를 뽑고 고랑을 만들고 비료를 뿌렸다. 그 일은 생각보다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손끝으로 흙을 느끼고 함께 땀 흘리는 그 시간이 아주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아주는 듯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텃밭 가꾸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먼저 권했다. 같이 가보자. 우리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김치 종류도 배울 수 있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에 나가본 건 오랜만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웃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풀렸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어머, 목소리 참 차분하고 좋으시네요. 혹시 방송 같은 거 해보셨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낭송 대회 같은 거는 조금. 그 순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민수의 말이 떠올랐다.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목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그때 그 말 기억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나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삶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한다. 특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연이라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와 문을 두드린다.
우리는 아침마다 마당에서 마주쳤다. 민수는 고추 모종을 심고 나는 상추 씨앗을 뿌렸다.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흙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작은 새싹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맞대고 들여다보았다. 얘는 너무 많이 물 먹었네. 저쪽은 햇볕이 잘 드니까 더 빨리 자라겠지.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텃밭만 가꾼 게 아니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도 조금씩 열렸다. 거실 구석에 박혀있던 미싱을 꺼냈고 낡은 앞치마를 손바느질로 고쳐 입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한 양념장을 만들며 엄마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마늘은 넉넉히 넣어야 맛이 살아.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내가 아는 곳에서 전통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는데 같이 가볼래? 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냥 구경만 해도 돼. 맛있는 점심도 준다니까.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함께 전철을 타고 근교 농장으로 향했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지만 민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손끝이 곱고 조심스러우시네요. 김치 잘 담그실 것 같아요. 나는 민망해서 웃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체험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깍두기 한 접시를 나눠 먹었다. 김치 냄새가 옷깃에 배어 있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런 냄새가 좋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수와 함께 매실청을 담갔다. 이거 겨울에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감기 안 걸려. 민수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겨울까지 꼭 같이 있어야겠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내일을 약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나는 잊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조금씩 살아가는 중이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어느 날 아침 김을 마르던 이불을 털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기분 참 오랜만이다. 몸은 여전히 예전처럼 느릿했고 허리는 자주 아팠으며 손목도 금세 지쳤지만 그 모든 피로감조차 이제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예전보다 자주 웃게 되었다. 민수가 엉뚱한 농담을 던질 때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말들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웃는 법을 잊었던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어떤 날은 민수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국물이 짜고 고기도 질겼지만 나는 그 맛이 좋았다. 이거 그냥 맛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 그렇게 말했을 때 민수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혼자 있을 때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고요함이 두려웠지만 이젠 그 침묵 속에서 평온을 느꼈다. 찻잔에 물을 따르고 작은 음악을 틀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사연을 들으며 나는 다시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일기장을 꺼냈다. 긴 글은 아니었다. 오늘은 비가 왔다. 민수와 고추대를 묶었다. 웃었다. 괜찮았다. 그 짧은 몇 줄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외로움이 아닌 어쩌면 감사함.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조용히 싹튼 희망 하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고 느꼈다. 텃밭에 심었던 상추가 손바닥만큼 자라던 날, 나는 작은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햇살에 물든 초록잎을 조심스레 따내어 접시에 올려놓고 달걀 프라이 하나와 함께 점심을 차렸다. 민수는 상추를 씹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키운 거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상추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엔 몇 달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김치를 함께 담갔다. 봄배추를 다듬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손끝에 땀이 맺혔다. 나는 엄마가 쓰던 오래된 김치통을 꺼냈고 민수는 그 위에 두 사람의 이름을 연필로 살짝 적었다. 첫 김장, 우리 둘의 것. 그 글자를 보며 나는 괜히 목이 메었다. 김치는 익어가고 나도 그렇게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민수가 내 생일을 기억해준 날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마당에 나와 오늘이 너 태어난 날이지. 나 아직도 달력에 표시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놓인 세월의 무게가 잠시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촛불은 켜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읽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봄축제 시 낭송 코너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권유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가 살짝 내 등을 밀며 말했다. 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나는 마이크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도 봄이 되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시가 끝나자 박수가 퍼졌고 나는 눈을 감았다. 긴 침묵 끝에 다시 마주한 나 자신. 그 자리에서 나는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잘했어. 그 순간들이 모여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 작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 내 목소리를 다시 꺼낸다는 것. 그 모든 게 내게는 기적이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걸 처음 실감한 순간은 아주 사소한 때였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골목길에 핀 들국화를 보며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예전에 나는 그런 작은 꽃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 색이 너무 예뻐서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내 말투도 조금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주 괜찮아요. 아니에요. 됐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감추곤 했는데 요즘은 고마워요. 좋아요. 같이 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쓰고 있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 자신을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 시선이었다. 거울 앞에 설 때 주름지고 희끗해진 얼굴을 보며 늙었다고 생각하던 내가 이젠 그 눈가의 주름에 깃든 시간과 기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참 많은 걸 견뎠구나. 잘 버텨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밤마다 적는 일기에는 이제 슬픔보다 감사가 많아졌다. 오늘 민수랑 된장찌개를 끓였다. 된장 냄새가 엄마 생각을 나게 했다. 화분에 꽃이 피었다. 내가 심은 거지만 새삼 신기하다. 오랜만에 웃었다. 민수가 웃긴 얘기를 했다. 나도 같이 웃었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내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이제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내 곁에 있어줘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을 스스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가 곁에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없더라도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와 함께하면서 배운 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듬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늦여름, 어느 날 저녁 마당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텃밭 옆 평상 위에 앉아 민수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올해 고추는 진짜 잘 됐다. 다음엔 고춧가루도 직접 빻아서 써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년 김장은 더 특별해지겠네. 그 순간 민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헝겊 꾸러미였다. 그가 내게 그것을 건넸다.
나는 두 손으로 받으며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빨간 털실로 짜인 목도리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끝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멈춰버린 반쯤 완성된 목도리.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거 혹시... 민수가 작게 웃었다. 맞아. 고등학교 때 너한테 줬던 그거야. 전학 가기 전날. 다 못 떠서 미안하다고 했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도 어떤 감정은 단 한순간에 다시 피어난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버릴 수가 없었어. 나중에 꼭 마저 뜨고 싶었거든. 언젠가 다시 너를 만나게 되면 완성해서 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그게 계속 내 서랍 속에 있었어. 나는 목도리를 가만히 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세월이 담긴 털실은 세기발에 있었고 짜임새는 조금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도 바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우리가 헤어졌던 그 길, 전철역의 울음 편지 속 마지막 문장. 행복하지 않다면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다시 만났지만 서로에게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말도 연인이라는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어. 더 조용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나는 그 목도리를 두 손에 꼭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털실의 질감을 느끼며 마치 세월을 쓸어내듯 천천히 쓰다듬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건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의 중심이 처음으로 녹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수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당 끝에 고추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저 멀리에서 참새들이 지저귀었다. 평범한 여름 저녁.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오랫동안 그날의 우리를 자주 떠올렸어. 네가 떠나던 날 그날 저녁에 했던 말도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도.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억울함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외로움, 그리고 내 안의 아이가 조용히 안도하는 소리.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살짝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는 놀라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감싸주었다. 그 손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온기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떤 말보다도 그 침묵이 더 깊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랑. 이건 그런 거구나.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감정은 끝나지 않는다. 그건 다시 시작하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그냥 곁에 머무를 뿐이다. 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작은 텃밭에 서 있었다. 마당 한쪽에 마련해둔 작은 공간. 그곳은 이제 우리의 김치밭이 되었다. 민수가 삽으로 고랑을 내고 나는 배추 모종을 조심스레 심었다. 흙이 손톱 아래에 묻었고 무릎이 아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아니,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다. 김장을 이렇게 둘이서 해보는 건 처음이야. 내가 웃으며 말하자 민수도 따라 웃었다. 예전엔 어머니 도와서 했지만 이렇게 내 밭에 내가 심은 배추로 만들 생각을 하니
뭔가 뿌듯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텃밭 그냥 김치 담그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한 장소 같아. 그 말에 민수는 삽질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맞아. 여기서 처음 마주봤고 처음 같이 밥 먹었고 이제는 같이 김치도 담그고 있네. 우리 사이엔 어떤 정의도 명칭도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 하나의 계절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치밭 옆 평상에 앉아 쉬며 나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이란 꼭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옆에 앉아 같은 흙을 만지고 같은 김치를 담그는 일인지도 몰라. 그 순간 민수가 말했다. 내년에 이 밭 조금 더 넓힐까? 고추도 심고 무도 심어서 진짜 우리만의 김치를 만들어 보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매년 김장하면서 너랑 나 같이 늙어가자. 인생이란 꼭 불꽃처럼 타올라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따뜻한 온기가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젊은 날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었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감정도 있어요. 그건 아마 마음을 다치고 외로움에 익숙해진 나이쯤 비로소 다시 피어나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 사랑과 나는 다시 연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마주 웃고 따뜻한 된장국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관계가 또 있을까요? 혹시 지금 외롭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요.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